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생활과 과학을 공부하게 될 박혜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보통 수업을 진행해야 수업의 진행이 좀 원활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2학년들은 원격 수업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원이고요. 앞으로 만나서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래요. 잘 보이고 있죠? 얼굴을 볼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도 이 화면만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 다음 주면 학교에 나오죠? 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생활과 과학 중에 저는 1단원을 맡았고요. 건강한 생활 단원을 맡아서 자, 목차를 한번 차례를 볼게요. 건강한 생활 단원에서 1. 건강, 질병의 진단과 치료, 질병과 인류의 역사,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약물을 이용한 건강한 생활, 그 다음에 2. 식품, 식품의 과학, 건강한 식생활, 식품과 인류의 역사, 환경오염과 식생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학습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갈 테고, 네,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었죠? 다른 아마 수업이 진행되는 반도 있을 테고. 이거는 생활과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덜한 과목이죠. 왜냐면 여러분 과학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거의 생활 속에 우리가 흔히 질병,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와 밀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고 재미있게 진로 과목이죠.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게 과학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를 한번 살펴보았고 일단 페이지 10페이지죠.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화면이 내 것만 이렇게 깨끗한가요? 엄청 깨끗하죠. 네, 맛있는 샐러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드레싱도 보이고 여러 가지 과일 등 보이고 있죠. 자, 건강, 질병의 진단과 치료. 일단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 열기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기운차게 움직일 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은 어떻게 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건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많이 지금 몇 살이지? 18살 맞죠? 네, 18살 18년 동안을 살면서 네, 많이들 들었던 내용이고 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4페이지 펴주세요. 다 같이 교과서입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생각하면서 네, 공부하도록 하세요. 질병의 원인과 진단, 예방접종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질병의 치료, 위생, 진단 등에 관련된 과학 원리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다. 네, 발표 시간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림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교내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메르스 바이러스의 모양이야.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에서 제공한 170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58.6세, 여자가 65.5세밖에 안 됐대요. 사실 70년대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때 58.6세는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은 인생이 60부터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자가 65.5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5년에 통계낸 것을 보니 남자가 78.5세, 거의 20년이 수명이 늘어났고요. 여자도 85.1세로 거의 45년 만에 20세 정도가 연장이 된 거죠.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더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또 과학 발달이 그 초반의 발달에 비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이 과학 기술이 발달이 많이 가속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생겼어요. 계속 나오겠지만 메르스와 사스, 지금 교과서는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없는데 이게 201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없는데 아마 코로나19도 다음 교과서에는 실리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등 메르스나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19도 아직은 약이 없잖아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발하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렸죠.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의학의 발달로 질병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등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밑줄 칠게요. 질병이란 질병. 심신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밑줄 쳐주세요. 자, 보시면요. 심신이랬어. 심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죠. 그러니까 몸만 아픈 게 질병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적인 질병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정신 질병이 있는데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이럴 일이 아니라 질병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고쳐지는 거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가벼운 이제 정신질환 있잖아요. 그렇다고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나는 병인가? 이렇게 과민하면 또 안 되지만 하여튼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심신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한 번 아프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기능을 못하는 거를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밑줄 쳐주세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눈다. 1. 감염성, 2.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누죠. 자, 여기 보시면요. 감염성 질병은 말 그대로 감염되는 거잖아. 몸에 어떤 병원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게 감염성 질병이죠.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들은 뭐 있냐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이런 애들 있죠. 몸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거나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생충이 몸속에 있다든지 이런 거는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이런 그 몸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이 전파됐다고 그렇다고 모두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제일 잘 아는 감염성 질병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전염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증상이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했다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100% 모두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저항력에 의해서 우리 얼마나 면역 체계가 건강한지 저항력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염성 질병 중에 감염성 질병은 이렇게 몸속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감염성 질병체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세균에 의한 질병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균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그래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이 치료약이 있어요. 세균에 의한 거는 치료약이 있고
어딨니? 원인이 된 세균을 대부분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되었죠. 그런데 바이러스성은 아직도 개발해야 된다.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애가 또 새로 나왔어. 그랬더니 또 다시 개발해야 된다. 걔에 맞는 약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약간 거의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세균. 세균이라는 건 뭘까요? 세균은 사실 생물체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고 하등하는 단세포 생활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생물이죠, 생물. 생물체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고 작다는 얘기죠. 하등한 단세포 생활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물의 주요한 기능이 뭐예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해서 번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않은 아주 하등한 생명체고요. 그래서 단세포 생활체가 아니라 생명체예요. 죄송해요. 미안. 진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수업하는데 실수해서 더 민망하고 너무 좀 긴장도 되고 여러분도 내가 누군지 알고 듣는 것보다 모르고 들으니까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네요. 빨리 다음 주에 만나게 됐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은 기생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균은 없어서는 안 되죠. 이런 생태계에서 발효식품도 다 세균으로 하는 거고요. 부패.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부패해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무기물로. 그래서 이런 애들 물질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체 중 하나고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뭐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얘는 생물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단백질과 핵산은 뭔지 알죠? 핵산은 DNA라든지 RNA 같은 유전 정보 물질 이런 애들을 다 핵산이라고 하는데 핵산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비생물의 무생물의 중간? 미생물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물질 대사 에너지를 합성한다든지 단백질을 복제해낸다는 이런 거는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기생하여 생활한다. 꼭 지 스스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도 만들고 하지만 얘는 이렇게 기생을 해서 자기를 복제하고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든지 동물의 몸에 침투해서 얘를 복제시키면서 얘가 세력이 약해지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서 더 많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혹시 잘 몰랐을까봐 얘기 한번 해줬어요. 두 번째는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렇게 그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제일 많은 비감염성 질병 고혈압, 당뇨, 유전병 같이 병원체는 없지만 내 신체적인 어떤 기능의 이상이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발현 기간이 길어서 만성 질병이 많이 돼요. 왜 병원체가 들어오는 거면 병원체를 잡으면 되죠. 약으로 잡으면 되는데 병원체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의 이상이라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이 너무 높은 거죠. 당뇨는 당이 너무 많은 거, 유전병 뭐 이런 애들은 만성 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한 관리로 이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배우니까 혈압을 알아보게 되면 혈압이란 뭐죠? 혈관 속을 흐르는 말 그대로 혈압이에요. 혈관의 압력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의 동맥에서 측정한 동맥 압력을 얘기하죠. 동맥을 측정하면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데 18세 이상 성인에서 우리가 보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수축할 때의 혈압, 이완, 펴질 때의 혈압에 대해서 140 이상,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정의해요. 뒤에 표에 나와요, 옆에.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놔서 이렇구나. 여기 있죠. 정상 혈압은 수축기가 120, 이완기가 80이에요. 120에서 80이 정상이죠. 그리고 고혈압은 아까 말했듯이 성인 18세 이상 성인에서 180에서 90을 고혈압이라고 하죠. 네, 이 이상이면 보통 고혈압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그런 이런 사설이지만 선생님은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유전인가요, 이것도? 저혈압이 나오거든요.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120 미만 그리고 80 미만이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얼마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래도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110 정도에 70 정도 약간 저혈압이더라고요. 이 혈압을 측정하는 그 혈관에 흐르는 혈압의 피의 압력을 측정해서 고혈압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성인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고 저혈압 경우에도 뭐 피가 잘 이동이 안 돼서 쓰러지고 이런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혈압이고요.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어려서 자주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혈액 내에 8시간 이상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혈액 속에 당을 다 소모했어야 돼. 당이 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가 126 이하여야 되는데, 얘보다 높을 때는 당뇨병이라고 해요. 당뇨병은 당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당이 오줌에 나온다는 거죠.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 당뇨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알아두세요. 보통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한. 왜냐면 혈액 속에 당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꾸 맥히는 거죠. 그리고 소변, 이뇨 작용이 활발해지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줄어들었을 때 식사 후에 측정한 혈당이 밥 먹은 직후, 그러니까 8시간 공복에는 126 이하여야 되는데 식사 바로 한 후에 20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당뇨병은 여기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반대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 혈당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영상을 찍었는데 뒷부분이 소리가 다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서 지금 조금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죄송합니다. 왜 저기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들릴 거라고 믿고 들려야죠. 네.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여기 하다가 여기 이후에 잠깐 하나 쉬었다 가려고 끊었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자예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은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혈당량 증가 여기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죠.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서 혈당량, 포도당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여기가 이자죠. 이자에서는 뭐를 하냐? 당이 너무 높아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은 그러니까 결국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하면 여기에 잘못 나왔어요. 포도당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교과서도 그런지 모르겠네. 글리코젠으로 전환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예요. 당이 하나인 단당류고 글리코젠은 다당류라고 해요. 당 여러 개가 결합한 형태이죠. 그래서 단당류는 혈액 속에 녹아 있다가 여기는 간이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는 당이 낮아지는 거죠. 또 세포에서 포도당 소비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죠. 그런데 이렇게 혈당량이 감소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는데 미안해요 멘탈이 나가서 숨도 쉬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당을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쓸 때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니까 혈당량이 너무 감소했다 생각되면 이자에서 다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얘는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을 당연히 높여주는 호르몬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글리코젠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간에 저장돼 있던 다당류를 다시 포도당 해서 단당류로 바꿔줘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혈액 속에 이동을 하죠. 또 음식물을 섭취하면 더 혈당이 증가하겠죠. 그럼 또다시 이자에서 인슐린으로 혈당을 낮춰주고 또 포도당에서 포도당 소비를 세포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촉진하면서 혈당량이 감소되면 다시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이 낮아지지 않죠. 그래서 당뇨병 심한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 주사를 맞죠. 그래서 억지로 당을 더 낮추게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 및 유병 인구 추이를 보면 뭐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추이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여러 가지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아까 수업을 내가 다 해가지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네요. 네. 슬퍼도 울지 않을게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연구 결과가 짜게 먹는 식사와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있고요. 또 음주와 간암 이런 관계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을 치료할 때는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의 위험 인자를 제거해주는 질병 관리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고칠까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지금은 그 전에 환경 개선과 운동 등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자라고 많이 강조하는 추세죠. 왜냐하면 이 몸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추세입니다.